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휴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현재 특별한 안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밤 사이에는 바로 오늘 우리 시각으로 5시 반경 정도 됐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좀 기대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앵커님께서는 오늘 어떤 점에 또 특히 눈길이 가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에 대한 눈길이 확실히 갔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마감 증시부터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대 지수 굉장히 좀 엇갈린 모습들이 장중 내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온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요. 나스닥은 내내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이게 또 섹터나 업종별 차별화라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강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대 강세를 보였었죠. 우선 이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주택 지표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여기에 파월 의장이 전일에는 이제 하원에서 발언을 했었더라면 이 밤 사이에는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일에 대비해서 조금은 더 매파적이다, 조금은 더 신중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3대 지수가 약간 낙폭을 확대해가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줄여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다가서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어서 그럼 간밤 뉴욕 증시의 자금들은 어떤 업종, 특히나 어떤 그런 종목에 몰렸을까요? 바로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어제에 비해서는 빨간불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죠. 초록색이 상승불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하락불입니다. 자, 일부 대형 기술주들을 제외하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기가 어제보다는 많이 빠진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자, 우선 역시나 이 부동산과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 섹터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뉴욕 관련해서 민주당 초사회 지지자인 그런 후보가 다시 한번 1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그런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됐고요. 자, 이어서 이 나머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항공 이 수급이 좋았을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수급이 좀 빠지자마자 바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테슬라가 유독 빨간불을 강하게 켰는데요. 이제 3%가량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6, 7%대 급락세를 보였지만 그나마 좀 하락폭을 줄인 건데요. 자, 유럽에서 5개월 연속 판매 감소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테슬라라면 이제 더 이상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기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물론 강하지만요.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8% 급등이 첫날 나왔던 만큼 그 이후에 나오는 악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하락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테슬라고요. 자, 이어서 엔비디아 반대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정말 이 판 전체 중에서 제일 좀 강하게 초록불로 빛나고 있죠. 4% 이상 상승 그 배경에는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룩캐피탈이 이 목표가 상향을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총 1위를 탈환한 엔비디아, 이 AI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고 또 새로운 GPU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목표가 상향의 주된 이유였고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웨드부시에서 0.47% 이 상승하게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목표가 상향이 마찬가지로 있었는데요. 이 웨드부시가 515달러에서 600달러로 이 목표가를 끌어올렸고요.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을 유지했습니다.
자, AI 고객사 수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매기를 끌어올리게 해줬고요. 이외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을 볼까요? 1112 같은 경우에도요. 이 상당히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 기대감이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요. 2030년까지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보도가 1112 이 3% 이상 강세 장중에 시원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 코인베이스도 3%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목표가를 310달러에서 510달러로 무려 200달러나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 이 서클 참 많이 오른 만큼 추가 하락도 굉장히 깊습니다. 밤사이에 10% 이상 급락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국제유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유가 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 세 가지의 오늘 키포인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파월 대 트럼프의 이런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 자르겠다 이런 말들을 한번 철회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을 좀 내세우고 있는 벌써 파월 의장의 후보자가 서너 명이 된다 이런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ESLA 완화 관련해서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유동성을 좀 확보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먼저 WTI 1.23% 소폭 올랐습니다. 미미하게나마 올랐습니다만 65달러 선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소멸이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물적인 요인,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0.65% 오르면서 66달러 선을 좀 견조하게 지지해내고 있고요. 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국채금리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그런 보도를 밤사이에 했습니다. 자, 이 최근 10년물 금리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에 옵션 거래가 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이 거기에 더 많이 좀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현재 3%를 살짝 밑돌고 있죠. 이 정도의 금리가 8월 달에는 4%대까지 그냥 내려가게 될 것이다. 4.0%까지 완전히 급락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전에 원러이자 그리고 봄원까지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강하게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할까요? 이 5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요.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게 고용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해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값싼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택 시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EIA 원유 재고, 미국 내 원유 저장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남아있는 재고가 높을수록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보시다시피 원유 재고가요 마이너스 583배럴, 이 예상치에 비해서도 크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유가에도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들 마켓모버 바로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파월 의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일에는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지만요. 밤사이에는 상원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전일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보자면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약간의 종이 한 장 차이의 해석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밤사이에 상원 청문회에서 이어진 발언을 살짝 만나볼까요? 이날 주요 발언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좋은 상태긴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중 일부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를 약간 저격하는 그런 발언까지 좀 이어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이 전일의 하원 발언에서도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관망 기조를 유지를 했었고요.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당장 준비할 이유는 없다. 분명히 밝히긴 했었습니다. 또 이 최근 불거진 7월 금리 인하설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 하원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완전히 0%는 아니겠지만 어디까지나 고용이 악화됐다는 전제가 덧붙여졌을 때 7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지 7월 금리 인하를 완전히 지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동시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체할 만한 차기 후보군으로 서너 명을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본인 입지가 좀 좁아졌을 때는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또다시 번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군의 존재까지 직접 언급을 했다는 점은 현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아예 교체를 단행하겠다.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나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장중에 하락하는 흐름 잠시 나와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한때 4.3%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어서 연준이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SLR. 자,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한국어로는 하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은행들이요. 시중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은행들이 기업과 소비자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 연준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 적용하는 자본 규제인데 이 건실한 자본금을 전체 가지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반드시 이 정도 비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줄로 언론사들 그리고 코멘트들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란 그런 해석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이번 규제 완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대담한 조치이고 미국 은행들이 다시 한번 좀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6월 25일 바로 밤사이였죠. 이 연준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때 국채 시장이 회복이 되고 또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핵심적인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은행들의 손실 흡수 여력, 한마디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연히 좀 그렇게 은행들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정치적인 논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월가 중심의 규제 완화다, 너무 월가를 좀 대표하는 그런 규제이다. 규제 완화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2025년의 대선 국면에서도 약간의 좀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좀 증시를 부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뉴욕 증시 이어서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지금 바로 발표가 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표로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선은 이번에도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3분기 D램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약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간의 실적 발표 현황을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매출이 제가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가 해놓은 부분들이 다 예상치를 넘어섰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 거의 5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마저도 이 전분기에 소폭 좀 하회를 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1.91달러, 예상치 1.6달러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올라주고 있고요. 또 요즘 디램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인데다 HBM 역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호실적은 이전부터 계속 전망이 되었었던 만큼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 제가 두 가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HBM4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죠. 이 6월 10일 이미 HBM4 12단 제품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게 전달한 만큼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내용들, 고객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하반기 가이던스 굉장히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를 이게 선반영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 같이 정리하고 왔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들을 비롯해서 어떤 특징주들의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먼저 보시면 4%의 약세 흐름입니다. 일단 5월에 유럽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27%가량 밀렸고요. 또한 테슬라 로보택시가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안정청에서 지금 그간에 제작이 되었던 로보택시, 특히나 이 테슬라의 오스틴 주행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올해 누적 판매 급감도 있습니다. 37%가량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약세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호재가 풍부한 가운데 이 자회사 쪽 스마트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0.37%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보시면 4%대 오름세입니다. 반도체 이 대중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AI 대장주로서의 이 주목이 다시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훈풍에 힘입어서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탈환했고요.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토 방위비가 이제 GDP 5% 증액으로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국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로키드 마틴과 RTX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밀렸습니다. 0.40%, 0.33%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2035년까지 GDP 5%, 기존의 2%대에서 5%대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방 안보 예산에 대한 지출이 합의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뤄진 가장 결정적인 변화라고 CNBC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재고가 급증을 한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대폭 움직임이 있었고요. 5월에 신규 주택 판매 급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레나는 1%대, KB홈은 2%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7%에 근접하는 고정금리 모기지 그리고 공급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받았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보 그리고 탄소 배출권 활용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서클에 대한 이슈인데요. 10%의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서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생활의 자산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이 자산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그간에 올랐던 주가가 대폭 폭락할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10%대 강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 제시가 됐습니다. 0.44%의 오름세고요. 585달러까지 상향이 됐고 AI 매출이 앞으로 1,000억 달러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 나면서 0.44%의 오름세. 코인베이스도 3%대 강한 흐름. 가상화폐가 지배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있었는데요. 2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빅 이슈, 밤사이에 뉴욕 증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화 연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잠잠했습니다. 그가 워낙 좀 변동성이 컸던지라 좀 약간은 좀 심심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큰 이슈는 없었는데 좀 그래도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AMD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라 있는데 오늘은 루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기존의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거 상향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 전후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 이벤트,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큰 폭의 목표 주가 상향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보고요. 물론 250달러 목표 주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6개월 목표 주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한 3년, 2, 3년 내에 장기적인 뷰로 던진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성형 AI 수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톤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그동안 강세여서 다시 한번 역사 신고가를 언제 도달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전에 149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편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장기적인 전망을 좀 크게 던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AMD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히려 2등 주자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보고 AMD도 보니까 이 토탈 어베이블 마켓 자체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전체적인 장은 숨고르기였습니다만은 단연 눈에 띈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과 거기에 맞춘 엔비디아 AMD의 주가의 상승이 가장 컸다고 보겠고요. 반면에 조금 좀 주가가 좀 빠진 거는 테슬라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제 그 로보택시 하고 나서 그것이 조금은 보유자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모로 좀 타이밍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 이번 테슬라네요. 자, 근데 이어서 또 마이크론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우선 실적 굉장히 예상대로 좋았고요. 가이던스가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가이던스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상당히 저는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을 특히 집중해야 될까요? 예, 컨퍼런스가 지금 아마 진행 중이어서 지금 기사로 바로바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실적 자체만 간단히 헤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원래 그 3분기 이번에 발표된 게 3, 4, 5월 달의 분기 그것을 얘네들의 회기년도 3분기인데요. 3분기 실적이 5월까지 실적입니다. 매출이 93억 달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출이 93억 달러라는 것은 원래 가이던스가 86에서 90억 달러. 가이던스 상단을 넘은 거죠. 그럼 가이던스라고 했을 때 상단의 기준으로 따지면 93억 달러니까 약 3.3% 업된 겁니다. 오늘 주가가 시간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5% 오르고 있으니까 매출 상회 정도. 컨센서스 상단 기준 했을 때 약 3% 좀 넘는 정도의 상회율 그거랑 비슷한 정도로만 일단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 정도 끝날지 더 올라갈지는 가이던스도 좋았기 때문에 기대는 갖고 있는데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사실은 더 좋았어요. 가이던스는 중간값 기준으로 매출이 107억 달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원래 시장에서 봤던 거는 1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정도였으니까 가이던스에 있어가지고 기대치를 상회하는 상회율은 약 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죠? 실적은 한 3% 정도 더 잘 나왔네. 원래 높은 기대보다는. 근데 가이던스는 8% 정도 중간값으로 쳐도 8%고 만약에 높은 값을 따지면 10% 이상이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컨퍼런스 콜 보고 이 가이던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보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요. 지금 127불 시간에서 오르는 거 131분 기준으로 따지면은 최저점이 4월 초였습니다. 4월 초에 관세 이슈 있을 때 그 주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2배 올랐습니다. 네, 지금 2배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주가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이익 실현 이런 가능성의 수요가 있겠죠. 종합하면은
실적이나 가이던스 기준에는 3에서 8% 정도의 상승이 적절해 보이지만은 그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랐다는 거에 따른 다른 의미의 프로핏 테이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컨퍼런스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HBM입니다. 이거 올라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가 뭐 더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그 HBM의 비중이 하이닉스에서 HBM 비중만큼은 크진 않은데 중요한 건 얘네들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네들의 생산 증가율하고 시장에 대한 전망 이것이 실질적으로 삼성하이닉스에 임팩트를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분기 디램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이런 실적을 향방의 가늠자는 바로 HBM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HBM3 비중을 80%까지 늘린다 이런 기사도 오늘 아침에 바로 전해졌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제 이미 상당히 좀 단기 과열이 많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4%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7%. 저는 이게 과연 진짜 뭔가 실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좀 유동성 장세에 영향을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일까요? 네. 그 하이닉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오늘 3%밖에 안 오르든 6% 오든 간에 얘네들의 베이에이션이 아마 PER이 내년 기준으로 아마 10배 간당간당할 겁니다. 간당간당하다는 것은 여전히 싸다는 얘기죠. 10배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이닉스는 최소한 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은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30만 원 초반,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주가가 나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하이닉스 주가는 허상이 절대 아니다. 그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오른 것에 따른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 수익이기 때문에 이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와 매일매일 주가 흐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저께 오른 거나 흐름은 하이닉스는 PER 지금 6배에서 7배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섞여 있습니다. 유동성의 효과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는 D램에서는 2등이고요. HBM에서는 3위입니다. 그때 당연히 그거만큼 추론할 때 마이크론이 원래 계획보다 100이 아니고 120이 나오더라도 20이 올라가는 것의 향후의 정도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의 대표주 시가총액이 아직도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급 워낙 강세에 의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은 안 올라도 강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의 운벽은 코스피 그 지수 자체에 좀 약간 달려있다 해도 무방하다. 약간 좀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역시나 좀 다시 한번 들려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김장열 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왔습니다. 머스노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나토가 2035년까지 이 GDP를 5%로 늘리는데 국방비 지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2014년에 합의한 현행의 2%보다도 2.5배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나토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 증강 이 계획인 나토 군사 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 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 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GDP 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의 2배가량이고요.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 체제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하게 제기됐습니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토의 유럽연합 회원국만 연간 약 969조 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증강에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스웨덴 싱크테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의 최고치인 2조 7,1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은 현재 2025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 2,46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주에 이란과 대화를 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무력 충돌로 계속해서 중단됐던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이로 인해서 다시금 재개화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자국 핵시설을 공격받은 이란 회의가 평화적 핵 프로그램 재개를 천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날 회견에서 이란과의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은 핵협정 체결에 대해서 미군의 타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사실상 제거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폭파했다. 완전히 폭발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란과의 비핵화 관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만간에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도 있다며 휴전 합의가 공고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모두 지치고 탈진한 상태지만 무력 충돌은 어쩌면 조만간 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을 새 4명을 염두에 뒀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기에 해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시금 번복이 될 수 있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군으로 존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연준 의장에 대한 조기 교체에 대한 현실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인터뷰를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리고 선발할 3명 또는 4명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그는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아마도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그의 임기는 곧 끝난다고 말했는데요.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던 지난 4월의 입장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월의 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이 됐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로 만료가 되고요. 통상 미국 행정부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를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금리 관망 기조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조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의 대표적인 후임 후보로 연준 이사를 지냈던 케빈 워시 후보 연구소 펠로우가 거론이 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호평한 바도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도 워시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올봄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현 의장직을 유지하도록 설득한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여러 참모가 베센트 장관을 차기 의장으로 추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당시 보도에 대해서 난 이미 워싱턴에서 최고의 직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누가 미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지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한편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AI에 대한 이 매출이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현재 브로드컴이 반도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확보한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현재보다도 앞으로 50% 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현지 시간 25일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150 선을 뚫었습니다. 지난 1월 6일과 7일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아직 엔비디아는 마감가 기준으로 $150 선을 넘은 적은 없는데요. 1월 6일 기록한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가는 $149.43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AI 분야를 선도하는 대장주라는 점이 재부각되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7,19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3조 6,470억 달러를 앞질렀고요. 엔비디아의 많게는 총 매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시장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의 경우에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행과 관련된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호평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교통안전청 쪽에서는 이러한 영상들을 근거로 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보택시 첫 주행 이후에 오류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테슬라는 모델 Y 기반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개시 직후에 탑승자와 목격자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서 다수의 주행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을 하거나 맞은편 차선에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겼고 도로 한가운데서 급정거, 방향 혼돈 등의 위협적인 상황도 반복이 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청은 해당 주행 영상들을 근거로 해서 정식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테슬라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오펜스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차량에는 긴급 개입한 모니터 인력이 탑승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이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보다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극한 상황 대응 능력에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보택시가 자동차의 아이폰이 될지 혹은 또 하나의 기술 과잉 실험에 그칠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조사 결과와 테슬라의 기술 대응 능력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5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나토 정상회의,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입니다. 자, 이게 나토 정상회의인지 무슨 트럼프 정상회의인지 기자분들 질문도 그렇고 뭐 아예 트럼프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왜 옛날엔 이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던 게 아마 뭐 그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서 좀 그 9시 뉴스나 이런 거는 재미없어서 안 봐서 그러는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더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트럼프가 뭐 특별히 약간 조금 뭐 좀 튀긴 합니다만 튀지 않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의 자리는 저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금 뭐 트럼프가 취임하고 정말 여러 나라에서 트럼프를 만나봤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던 간에 항상 그 기자들의 질문은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파트너랑은 전혀 상관없이 전부 미국 얘기, 트럼프의 의견 이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토도 결국에는 유럽을 방위하기 위해 만든 지금 32개국인데 그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을 더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만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더 떵떵거리겠죠. 이 세상이 도대체 저는 저런 자리는 정말 얼마나 다이나믹한데 피곤할 것 같기도 해요. 일어나자마자 지구본을 돌려보면 정말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 무슨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면서 사건 사고를 다 챙겨야 돼요. 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웬만한 나라 하나인데 그 한 주가 그 미국 내의 문제도 지금 신경 쓸 게 많은데
하루 일어나자마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금요일 날 맨날 브리핑 하는 거 보세요. 무슨 나라별로 뭐 부루마블을 하듯이, 그렇죠? 이 나라는 이 나라 건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정말 일단 저 자리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또 이제 나토의 수장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뭐 또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저 그 나토의 수장분이 보낸 편지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이른바 뭐 트럼프 저기 어천가도 아니고 무슨 나토의 그래도 수장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 물론 미국 대통령이지만 너무 찬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부가 가득 덕지덕지 붙은 편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저기 편지로 보냈던 내용을 육성으로 또 여기서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투표하기 전에 이게 사실 일정이 원래 더 긴 일정인데 이틀로 줄였죠. 왜냐하면 G7에서 봤거든요. G7 참여한다고 참여해서 와놓고 뭐 급한 큰일이 있다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워싱턴에 큰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갔는데 큰일이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저거 지루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강하게 돌고 있죠. 일 하나 딱 하고 왔죠. 뭐 하고 왔죠? 영국하고 무역 협상 맺은 거 마지막 그거 사인하고 왔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끝났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토도 지금 매가 다른 거죠. G7처럼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버릴까 봐. 그래서 이틀로 일정 완전 추락해가지고 트럼프가 지루하지 않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이미 나토의 수장이 그 찬양 덕지덕지 붙은 편지 보내고. 그럴 정도로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기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전에 뭐 공화당 하원 의원 거기 가가지고 무슨 연찬인가 가가지고 뭐 세계가 다 나에게 뭐 키싱 마이 에스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써도 아무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렇죠? 기분이 정말 나쁠 텐데도 드러낼 수가 없죠. 자, 그래갖고 지금 5%까지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내가 계속 요청했다. 결국 투표 전에 이미 이번에 투표에서 반대표 하지 말라고 계속 이거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한 명 반대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사실. 자, 그리고 나토가 우리와 함께 매우 강력해질 것이다. 자, 사실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지금 트럼프가 이 신경을 유럽에 안 쓰고, 그렇죠? 이 중국을 막으려고 지금 사실 관세 전쟁을 시작한 어떤 초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중국이 펜타닐의 오명 국가, 그리고 FBI 국장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한 거, 조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한 거 소개시켜 드렸죠. 중국이 이 지금 미국의 20, 30대 그리고 더 젊게는 10대, 20대부터 이 마약에 찌들게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다고 FBI 국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펜타닐 관세를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고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중국의 모든 뭐 반도체니 뭐니 자동차니 굴기를 다 꺾으려고 지금 중국하고 어떤 전면전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계 경찰이라고 불리울지언정 중국 하나 상대하는 것만으로 지금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을 지키고 러시아를 방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돈 많이 내고 있는데 GDP에 5%도 안 할 거면은 우리 나가버리겠다. 나는 중국하고 바빠서. 지금 그런 제스처를 너무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나토가 지금 애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까지 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다시 휴전이 깨지고 뭐 싸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막 속보로. 자, 근데 이스라엘과 휴전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칭찬하죠. 칭찬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 해냈다고. 이거 말고도 사실 많아요. 콩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스라엘, 이란을 포함하여 지금 전 세계의 그 분쟁 지역들 있죠. 분쟁 지역들의 분쟁을 트럼프가 다 해결하고 있다. 결국에 지금 이게 결국 그 로드맵이에요. 노벨 평화상으로 가는 로드맵을 지금 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장작을 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또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미국 국방 무슨 거기서 하급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얘기로는 하급 실패자가 그거를 유출시켰다는 거죠. 지금 CNN이라던가 뉴욕 포스트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다 적이 됐다. 뭐 여기 분할 화면에 보니까 지금 또 케냐에서 또 이 사태가 나눠서 지금 3분할 화면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지금 케냐에서 지금 젠지 세대들이 지금 봉기를 일으켰어요. 지금 트럼프가 바라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이란에서 젠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메네이 정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걸 지금 원하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우리가 벙커버스에서 쏴줬으니까 안 그래도 히잡 시위 막 일어나고 이랬죠. 그 더워 죽겠는데 이 더운 나라에서 히잡 쓰고 여성들 솔직히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잡 벗는다고 시위하니까 다 끌고 와서 처형해버렸죠. 그래서 히잡 시위 같은 게 다시 일어나서 젠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케냐에서 지금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다 파괴됐다는 거죠. 우라늄 농축 시설이 다 파괴되었다, 없어졌다 이 세상에서.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국무장관이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옛날에 그 십자가 긋고 나왔던 그분이죠. 자, 정말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에서 만약에 지금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위성에 바로 찍혀버린다 이제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어디로 옮기거나 그 시설을 만약에 새로운 곳에서 다시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끝나버렸다 완전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거 뭡니까 이거 그거 원자폭탄. 결국에 일본이 무슨 막 진주만 폭격하다가 미국한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 맞고 그냥 저기 패전국 됐죠. 고개 숙이고. 그래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예를 들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상황이 저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벙커버스터가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예전에 그 일본이 패망했던 그 두 방이랑 그 거의 강력한 수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상징적인 거의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000만 톤의 암석이 있는 그 지형을 다 깨트렸단 말이죠. 지금 깨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CNN과 MSDNC가 지금 나오는데 결국 지금 뭐 국방위원회의 어떤 자료가 유출되면서 거기 자료에 농축시설은 거의 피해를 안 받고 겨우 한 뭐 6개월 이내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늦췄을 뿐이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기 다 실려가지고 트럼프가 엄청 뿌리받은 상태거든요. 지금 B2 조종사를 포함해서 작전에 참여한 애국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며 지금 그 아주 극초기 단계의 자료를 유출시킨 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폐기 처분해야 될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틴 얘기 또 나왔죠. 푸틴이 이란하고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바로 그냥 이란 공습을 감행해버렸죠. 그래서 푸틴이 약간 벙찐 상황이 됐는데 푸틴한테 계속 러시아 당신을 중재해라. 계속 그러고 있다. 러시아 당신을 도와라. 당신을 중재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까지 나와가지고 이 지금 지원 사격을 하죠. 저번에 터커 칼슨 팟캐스트에 나와서 둘이 싸우는 장면 있었잖아요. 뭐 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뭐 성경에 나온 축복의 의미가 뭐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터커 칼슨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했는데 자 테드 크루즈 의원이 나와서 이랬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CNN 같은 이런 회사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느냐.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다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긍정적인 의제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5번째 조항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5번째 조항이 나토의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나토의 근간이 되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저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안 하고 계속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갖고 나토가 애가 달았거든요. 나토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 같이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집단 행동을 안 할 것처럼 자꾸 발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원한 거죠. 돈을 내라. 돈을 안 내면은 그 5조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까지 또 합니다. 이제 중동 3개국 순방하면서 내가 왕으로 대접받은 거 봤냐? 5조 1000억 달러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냈다. 내가 이 정도다. 가장 핫한 나라다.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혼자 반대했거든요. 지금. 스페인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자,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관세로 보복한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어떻게 될지 지금 후폭풍이 두려워요, 지금. 자, 나토에서 미국 빠지면 파토. 자,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면 왜 파토가 되느냐? 자, 지금 미국이 감당하고 있는 방위비. 미국은 항상 최저가 3%로 낮아진 적이 없어요. GDP의 3%에서 5%를 계속해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중이라고 해도 GDP 금액 자체가 미국이 월등하죠. 그리고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국가는 동유럽입니다. 지금 폴란드를 포함하여.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바로 이제 폴란드가 위협을 받고 동유럽 국가가 다 거기 레인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는 위협을 느껴서 느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캐나다랑 서유럽은 지금 느립니다.
남유럽 같은 저기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방위비를 보시면 말도 안 돼요. 이게 차이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나토 예산의 8,600억 달러, 전체로 따지면 68%,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떵떵거리고 있죠. 만약에 나토에서 미국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토 바로 무너집니다. 한 나라 공격당한다고 나토가 전체 공격으로 간주해서 방어하지도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독일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등이 독일인데요.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전력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러시아랑 이 US, 미국의 현역 군인 수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버리잖아요. 러시아만큼의 현역 군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 정도 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기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 이유입니다. 현역 군인 수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여기 들어가면 2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가 만약에 미국이 빠질 경우에 우크라이나를 들여와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걸 러시아가 막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압도적이죠.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비율도 압도적이고 70% 가까이 되고 이 전력의 현역 군인 수도 압도적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은 나토는 거의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찬양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입맞추기 저기 맞춰주기 위해서 일정까지 조정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은 지금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은 트럼프는 결국 그렇죠. 노벨 평화상이 문제가 아니겠죠, 이게.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 큰 어떤 반기를 든 스페인, 과연 지금 어떻게 스페인하고 협상해서 관세의 2배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날렸거든요. 지금 경제는 괜찮은데 예전에 남유럽에 이 돼지처럼 무너졌을 때 있었죠.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스페인 저렇게 하고도 무사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32개국 중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스페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트럼프는 이렇게 스페인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스페인, 자네 반대했어? 그게 바로 페인이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오늘 국내 증시, 국내 섹터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보시죠. 자,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기대의 실적만큼이나마 좋은 그런 호실적, 매출과 그리고 EPS 모두 전망치를 넘어섰었고요. 또 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던 이 다음 분기에 이 가이던스마저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기대 이상의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AI 관련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D램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JT와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밀접하게 마이크론 주가와 좀 커플링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요, 이 3마일 아일랜드 발전소의 재가동이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1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발표를 또 밤사이에 했었습니다.
원래 당초 예상대로라면 2028년부터 다시 한번 가동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2027년부터 이 급한 수요에 맞춰서 빠르게 시작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 여기에 원전 해체 관련 재료까지 오늘 우리 시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이죠. 이 바로 오늘부터 본회의를 열고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 정지가 된 이후에 8년 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관련해서 오늘 원전주도 원전주지만요. 이 밸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전 해체주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창솔루션 그리고 위드텍이 해체주에 해당이 되죠. 자, 이어서 나토 회원국들 이슈 방금 계속해서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발언인데요. 현재 이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약 2% 내외의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5배 수준으로 높여 잡아라라는 건데 만약에 이번 발언대로 실제로 이렇게 5% 지출이 나오게 된다면요. 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만 최대 2천억 달러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특히나 좀 주의해서 자세하게 보셔야겠고요. 방산 약간은 좀 눌려가는 흐름이 나왔겠지만 오늘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 반등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지네요. 이어서 LRG 넥스원까지 이 미사일 수요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특히나 이 유럽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관련, 이 지대공 관련 LRG 넥스원 자세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웨드부시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515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코파일럿과 애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까지요. 이 두 가지가 250억 달러의 이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 전망을 했네요. 자, 그만큼 AI 고객사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스트소프트와 KT부터 LG CNS까지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K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보셔야겠죠. 특히 한국형 AI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개발 중이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유가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EIA 원유 재고가 밤사이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유가 상승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좀 약간 이루어졌습니다. 약 1%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이어서 EIA 원유 재고 관련된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정유주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정유주들 다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할지 보셔야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 유럽연합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이겠죠. 이 우크라 재건주들 다시 한번 좀 관심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 그리고 안보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방산주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다시 한번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 이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주인 SY스틸텍, SG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 이슈들 챙겨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면의 세컨탑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선진국 11년째 낙방.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된 얘기죠. 원래 관찰 대상국에 일단 등록을 하고 올라가고 1년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1년 정도를 얘네가 말 잘 되는지 관찰을 하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는 이런 수순을 밟는 건데요. 2014년에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고 난 이후에 11년째 계속 지금 다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선진국지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지난 11년 동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방,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낙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18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좀 표에서 보시는 건 그중에 일부입니다. 이번에 그 MSCI에서 평가를 해서 18개 중 6개 항목에서 저기 마이너스라고 된 거 표시가 돼 있는 거 저게 이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거는 개선을 해야 돼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본 유출입, 통제 수준, 공매도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양호하고요. 공매도도 아주 양에 차지는 않지만 뭐 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남은 거 이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원화를 여괴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쉽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달러처럼 뭐 유로처럼 엔화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이제 MSCI가 한국 시장이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풀어주고 사실 외환시장 뭐 거래 시간도 원래 9시부터 그다음에 오후 3시까지 하던 거를 새벽 2시까지 대폭 연장하고 등등등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저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MSCI에서 원하는 거는 즉 해외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너네 외환시장, 너네 원화를 어느 장소에서든 아무 때나 거래하고 싶을 때 거래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이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최종 관문이고 이게 최종 관문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를 풀어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담감, 우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외환 주권을 이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 약간 소버린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정부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카드로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죠. 수출 비중,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 외환 시장에 대한 핸들링을 즉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 그 권한을 다 시장에 넘겨주고 나면 이제는 원화가 물론 뭐 글로벌한 통화에 대한 뭐 좀 성장 그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렇기 경우에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중후반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외환 위기까지 연결이 됐었던 이 아시아 외환 사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냥 넋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외환 보유액가 많아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뭐 일본처럼 조 단위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이 카드가 좀 남겨져 있는 거고요. 계속 MSCI는 집요하게 이 부분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너네 선진국지수 못 들은다고 얘기할 거고. 그럼 이제 선진국지수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느냐? 사실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한 50억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 신흥지수에서 빠져나가면서 또 유출되는 자금도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걸 그러니까 원화를 역외 거래를 완전 개방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글로벌 통화 이를테면은 뭐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또는 위엔화 수준의 이런 수준까지 우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도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 얘기도 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데 발목을 잡을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사는 SK무브 상장 접는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앞으로 이런 식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상장,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마 막힐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지주회사죠, 중간에. SKN 무브 윤활유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이제 떼내려고 했죠. 그래서 상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윤활유 만드는 회사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기름 하는 회사니까 이제 이거랑 업무가 많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떼내면은 서로 간에 이제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거고요. 이게 더블 카운팅 문제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양쪽에서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되니까 양쪽한테 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추진하려다가 이제 이번에 상장을 접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표 한번 잠깐 보시면 SK무브의 이 IPO 추진 시작이 사실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고 2014년도부터 4번 이번까지 4번 시도를 했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에 접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복 상장 관련된 부분에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한국 주식시장의 중복 상장 비율이 무려 18%나 됩니다. 일본이 3%대, 대만도 3%대, 미국은 0.3%고요. 중국도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뭐 한 50배 되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도 한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일본, 대만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 거고요. 이렇게 중복 상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나는 이 회사가 무지하게 좋은 회사라고 투자를 했는데 쪼개고 그나마 또 이익을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 부분도 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LS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산도 그랬고요. 지금 이제 중복상,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대기업들, 또 재벌 그룹들도 아무래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의 이 기사에 이 앞에 있는 회사 이름만 바뀐 기사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법 개정은 이제 곧 통과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금융당국, 특히 이제 정부의 대통령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거슬리면서까지 쪼개기 상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심장의 회사가 있을까요? 주주들 눈 무서워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시장 얘기 2가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회전율 100%. 그러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100%라는 얘기는 하루에 전체 주식이 한 번 다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가 얼마나 이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거겠습니까? AI 관련주, 코인 관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려 138%, 포시에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 관련된 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AI 관련주들도 좀 일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 수혜주에 이렇게 편승을 한 일종의 테마주들인 거죠. 이런 종목들을 사실 투자 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낸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하시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주가가 하루에도 1-20%씩 뛰고 그러면 사실은 손이 참 안 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정말 이해는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증권부가 올리는 주토피아 얘기 좀 가볼까요? 가치 투자하면서 VIP가 SMCG라는 픽했다 이런 얘기인데 SMCG는요 화장품 용기인데 유리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펌텍코리아라는 회사가 플라스틱 용기로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이 SMCG는 그거랑 다르게 유리로 화장품 용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되게 친환경적인 부분이 크죠. 좀 고급 화장품,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외국 쪽에서는 로레알 같은 이런 회사들이 SMCG의 이제 고객 중에 좀 하나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 운용사죠. VIP 투자자문에서 이제 5% 넘게 지분을 좀 매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VIP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주가가 쌀 때 사서 그다음에 이제 한참 몇 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주가가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파는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설립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주식을 5.56% 102만 주를 샀고요. 그만큼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쪽에서 K뷰티가 상당히 좀 이 성장세가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 SMCG 같은 경우는
이 큰 화장품 회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 중심으로 이 친환경 용기인 유리 용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7,560원 정도인데 3월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도 여전히 좀 최근에 샀으니까 VF 자산운용이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제가 오늘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금리랑 환율 이슈가 요새 많이 뜨겁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우선 코스피 이야기를 잠깐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어제 드디어 3,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3,700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실적이 아니라 좀 유동성 장세로 끌어올려진 게 얼마나 갈까 이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실까요?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좋아하고요. 네네. 또 더 올랐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기업에 대한 실적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밸류에이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시작될 이 경기 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경기 부양책을 상반기 끝자락부터 하반기 초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팽창 기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EPS죠. 결국엔 기업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 여기 이 두 개에 대한 공통적인 단어가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주가는 기대를 머금고서 먼저 달려가는 경향들이 있죠. 저는 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는 기대 단계에 머물러 있던 게 조금은 더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하반기에 좀 나타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요거는 코스피 자체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이제 전고점 정도가 그렇죠. 왔는데요. 지난 1, 2월 달에 전고점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수는 똑같지만 주변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 1, 2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한 2,400, 500 됐거든요. 벌써 근데 그랬나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3,1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때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정도 했어요. 한창 고점이 예, 그렇죠. 때였을 때. 지금은 1,300원대 중반, 그러니까 1,360원 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을 머금고서 미국 혼자 달려가는 독단적인 장세였다면은 지금은 코스피 지수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힘이 조금은 빠져 있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포트폴리오 투자자 입장에서 어쩌면 1, 2월 달에는 미국은 예외적인 투자자다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던 자금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좀 분산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역 분산의 관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약달러 기조가 생긴 이후에 좀 코스피 외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다시 네네. 한번 달러가 좀 튀자마자 최근에는 외인 수급이 바로 빠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좀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첫 번째가 금리,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환율인데 네네. 이게 또 앞으로 FOMC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또 밤 사이에는 약간 좀 매파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지금 FOMC 자체도 지금 대혼란인 게요.
저도 올 FOMC를 오래 봤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시빌 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전이 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나뉘어가지고. 느낌? 예, 그게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자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게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4월 2일 날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해방의 날이라고 그쵸. 하면서 관세를 부과했죠. 근데 관세를 부과했다가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9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FOMC하고 연결을 하면은 지난 3월 달에 FOMC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월 의장이 네. 딱 그 얘기를 해요. 이 관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관세라는 게 이제 물가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물가 숫자 자체도 보는 거지만은 전년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재작년에 물가를 측정했을 때 재작년의 물가 대비 작년 물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연간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는 거고요. 작년 대비 올해 물가가 얼마인지 이걸 바라보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관세를 부과해요. 그럼 올해 관세를 부과한 건 당장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작년 대비 올해 물가는 오르지만 관세는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일회성으로 부과를 하고 나면은 이번에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그 효과가 확 희석이 되잖아요.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난 3월 달에는 파월 의장이 이거 물가 상승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물가는 오르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에 말을 써요. 일시적이다. 네. 네, 그렇죠. 근데 5월 달, 6월 달로 들어왔을 때 말이 좀 바뀌어요. 맞아요. 네. 갑자기 일시적이라는 말이 딱 사라지면서 관세의 영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사이에 3월하고 5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말씀드렸던 4월 2일에 해방의 날이 있었던 거죠. 해방의 날이 있으면서 이 관세 부과가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관세율이 높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세 부과하는 국가들의 폭이 훨씬 넓은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네,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진행했었던 관세보다 이 스케일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물가 전체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난 이제 21년도부터 연준의 물가 목표는 연 2% 물가 상승이거든요. 네. 지난 21년 3월 달에 2%를 넘어선 다음에 아직까지도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준의 물가 목표를 넘어선 물가에 대한 기대가 4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기침은 4년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침이 아니라 어쩌면 고질병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만성 질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고질병의 가장 무서운 거는요. 치료도 힘들지만 치료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재발할 수 있죠. 그래서 관세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세로 땅 때렸을 때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 두려움. 그래서 파월 의장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시적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렇죠. 계속 낮추라고 얘기하니까 이 양측에서 시빌워, 아까 말씀드렸던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뭐 3월이랑 똑같이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 50bp를 인하하는 인원이랑 아예 동결을 그렇죠. 생각하는 인원이 딱 한 명 차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점도표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궁금했던 점이 지난주부터였죠. 뭐 월러 이사부터 그다음에 이제 봄원까지 좀 트럼프 시절에 임명됐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7월 금리 인하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연준 이사였다가 이달 초에 대통령 지명을 부의장이 받고 됐죠. 나서 부의장이 된 그런 네네. 인물이란 말이죠. 또 원래도 좀 약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이게 데이터 해석의 문제일까, 정치적인 문제도 좀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마켓을 바라볼 때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슈를 좀 제거하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좀 쉽지 드러나는 않죠.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트럼프 시절의 인사들이고요. 그다음에 둘 다 저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인사들인데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건 7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히 월러 이사 같은 네. 경우는. 근데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7월 8일, 9일이 뭐가 있냐면은 관세 90일 유예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게 관세가 얼마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관세가 얼마가 적용될지 국가별로 네. 지금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그 숫자를 갖고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예측한다? 이 자체가 넌센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라든지 다른 연준 이사들은요. 이거 조금 보고 가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신중하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7월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컨센서스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이유가 7월 달에는 결국에는 7월 8, 9일에 있는 그 숫자를 좀 보고 그 네. 숫자가 나왔을 때 7월 말에 FOMC거든요. 그럼 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짧죠. 그러면 이걸 효과를 갖다가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를 두고서 한 텀을 두고서 9월 달 정도에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겠어 이렇게 보는 건데 원로 이사하고 이제 보험원 같은 경우 이걸 땡겨와가지고 7월에도 그렇죠.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걸 갖다 거의 컨빅션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또 그러니까 약간 예, 의심이 그렇죠.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연준 이사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나와가지고 7월은 조금 성급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우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정치적인 이슈가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오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오얏 나무에서 이 갓을 고쳐 쓰지 마라, 네, 뭐 이런 네, 얘기하는 네,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밤사이에 뭐 이제 연준 의장 후보로 3-4명이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네. 들려오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패더스툴에서 보면은 뭐 7월 금리 인하가 20%대 뭐 그렇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만 지난 추석 연휴쯤이었죠. 그때 당시에 뭐 스몰컷 예상을 깨고 빅컷이 네, 한번 그랬죠. 좀 단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네네. 하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네네. 설마 또 약간 이번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실까요? 이게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관세율이 적용된 다음에 만약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실업률이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은 이럴 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B컷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작년에도 기억하셨던 것처럼 9월에 B컷을 하기 전에는 B컷 예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7,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경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을 아. 하면서 8월 5일 날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대규모 검은 이벤트가 월요일,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니까 이게 무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시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둔화의 징조 아니냐 이러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나섰던 거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었던 무언가 그런 큰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는 B컷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지만 현재 스코어로 봤었을 때에는 이 관세를 바라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샤메 법칙 이러면서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네, 그렇죠. 수반들이 샤메 많이 법칙이 좀 연출이 나왔었죠.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좀 그런 위험성들은 완화가 다소 된 상태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인하 이후의 그런 경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방금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점도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 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금리 수준 예상하실까요? 아니, 원래 이제 그 점도표를 보면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게 이 전제 자체가 틀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상황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때, 지금의 상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땐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뭔가 정책이 나오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도표 자체는 지금 이 사람이 이걸 바라보면 어떻게 보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지표, 가이던스가 되는 거지 이게 하나의 커미트먼트라든지 하나의 예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도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되고 네. 연준 내에서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점도표 한계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의미를 찾는 게 네. 점도표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예측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동상이몽이 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네. 이제 뭐 아들한테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사탕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탕을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빠는 하나밖에 안 줄 생각인데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갖다 딱 이게 얘기를 했었을 때 시장은요. 약간 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더 좀 강한 것 부풀려서 같아요. 받아들인 경향이 없지 네,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24년도 1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민해요라고 하니까 네. 연내 7번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맞습니다. 김칫국을 마신다는 좀 표현이 너무 있잖아요. 좀 과다하다 싶었어요. 예, 그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요. 올해 초중반에는 금리 인하가 올해 4번, 5번 있지 않겠나 그 얘기까지 잠깐 나왔었다가 지금은 2번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중간에 뭐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점도표를 바라볼 때 시장은 어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연준은 어느 정도로 땡기는지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 연준하고 시장하고의 괴리가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면 장기적인 금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26년도, 27년도를 봤을 때 시장은 3%나 2.75까지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좀 과도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연준은 네. 3.5에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무언가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적게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천천히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큰 틀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에 점도표를 해석을 해봐도 이제 그런 관련 SEP 안의 내용들이 금리나 폭은 점점 더 줄어들 거고 속도도 더 느려질 거다, 둔화가 될 거다, 약간 이런 신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의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딜레마가 생길 것 같아요. 좀 네네. 이걸 기다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제 생각에는 이 하반기에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좀 먼저 금리를 내리는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하는데 단장님이 보시기엔 또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이제 사실 지난 이제 5월 달이었죠.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연초에 전망했었던 게 우리나라 1.5% 성장률 전망했는데 그게 5월 달에 0.8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0.8이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가장 안 좋았던 게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이었어요. 네. 그다음 안 좋았던 게 금융위기 때 09년도거든요. 그때 플러스 0.8인데 그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네. 수준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딱 드러나니까 다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5월 달하고 11월 달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었는데 이 금리 인하가 8월에도 한 번 더 끼어 들어오게 되고 네.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몇 차례 더 할 거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많이 진행될 거야 이제 이런 기대를 이제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은행에서는요 물가하고 성장률만 바라보면 지금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 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이라는 걸 그렇죠. 같이 바라봐야죠. 그렇죠. 거기에 이 금융안정에는 대외적인 금융안정에서는 미국하고의 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들어가는 거고요. 대내적인 금융안정에서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데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경기 안 좋아서 금리 내려서 이자 부담을 완화해 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주거비가 올라버리는. 오히려 상쇄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쇄되면 영향이 금리 인하 있죠. 효과가 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이제 어제도 금융안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좌시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네.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되지 차례요? 않는가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의 온라인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딱 2%포인트 정도 이제 네, 딱 이제 그렇죠. 2% 정도 해야 될 벌어져 텐데.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못 내려주게 되면은 우리도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내리는 게 부담이 될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만 보실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사이드를 같이 감안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구나. 또 네, 그렇게 보시는 미국과의 게 좋을 것 키높이를 같습니다. 맞추는 것도 네,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자, 근데 또 이제 원달러 환율 그러면 그 향방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뭐 원달러 환율 약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반기 내내 지배적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이 점은? 큰 이유가 두 가지죠. 예, 첫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달러의 약세를 원한다. 그쵸.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에서 환율 패키지를 넣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시장은 그럴 것 같아 하면서 환율을 누르는 거죠. 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상 외에 B컷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참고로 작년 9월 달에 B컷이 나온 다음에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7원까지 빠졌었어요. 1,307원이요.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트럼프가 시절이 또 당선된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150원 이렇게 뜨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더 세게 내리게 된다면은 네. 환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보실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달리 조금은 신중하게 가져가려는 게 1번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무역 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고민은 두 개인 것 같아요. 달러 약세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건 맞는데요. 미국은 또 달러의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 또 그건 유지를 해야 네, 되는데.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가 강세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이 둘이 상충이 되거든요. 달러 강세와 약세가 공존하는 건데 그럼 보통 이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달러의 패권을 훼손할 정도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진 않는 정도에서 네. 달러 가치를 낮추면서 그만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전략. 그래서 제한적인 혹은 질서 있는 달러 약세 이런 쪽을 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환율이 눌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중간중간 관세 협상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 패권에 대해서 사실 요즘 유로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연하게. 네. 이런 걸 보면은 과감하게 달러 약세를 갖다가 막 플라자 합의 때처럼 세게 밀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좀 하방이 완전히 열려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네네,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좀 하반기 때 어떻게 좀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율 측면에서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요. 앞으로의 이런 하반기 때 전략 시나리오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볼까요?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딱 2주 전이었죠. 다들 이제 달러 약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나니까 환율이 30원이 떴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30원이 뛰면서 딱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전자산 달러로의 쏠림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딱 2달 전으로 가보면 달러가 안전자산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위 떨어지면서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네.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딱 한두 달 만에 폭격이 한번 일어나니까 바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확보하고 있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나타났었을 때는요. 달러가 여전히 안전자산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됐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단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겠거든요. 네. 그러면 정책이 변하게 되면은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죠. 예, 그렇죠. 그럼 단기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섹터별 순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대응하게 되면은 이미 늦어진 케이스가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중심을 잡고서 조금은 롱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롱텀에서 바라보게 됐었을 때는 우리는 달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고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롱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생산성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겠는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이라는 걸 조금은 담을 필요가 있다.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좁혀가면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한국 주식을 비웠다면은 이번 지난 2달 동안 올라왔었던 드라마틱한 상승을 못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빈집털이를 당한다 이런 생각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빈집을 두지 않고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가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하반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바구니에다가 좀 달걀을 담아둬야 한다. 그리고 역시나 달러는 뭐 달러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네. 패권이 상당하다. 그런 네. 점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이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정말 아쉽지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도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